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인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실무 두 번째 파트 원천징수 연말정산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에서는 제가 동영상을 그 전에 세세하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걔를 한번 보시고 얘를 같이 보시면 시너지가 있고요. 일단은 연말정산이 궁금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연말정산 보신 다음에 다시 원천징수로 돌아가서 그 동영상을 꼭 봐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설명해놨으니 그거를 보시면 반기별, 월별 다 수정신고서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말정산 실무에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널리 공유를 해서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만방에 떨쳐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영상에 대해서 링크는 주로 그러니까 홍진 XPRP에다 어울림에다 올려요. 거기서 그 링크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링크 타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 도움으로 입소문을 내주셔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 분들은 저를 너무 도와주시려고 교회에다가 다 구독 신청하라고 핸드폰 뺏어서 하고 계시대요.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는데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먼저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별도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학습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줘야 효과가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원천징수에서 여기서는 간략히 개념 정도만 언급하고 연말정산 3D 계속 연이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어갑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시면 우리가 근로자로서 해야 되는 게 노동을 제공하면 팽수로 할까? 요즘 제가 팽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팽수로 하겠습니다. 팽수. 팽수가 EBS 연습생이죠? EBS 연습생 팽수. 얘가 EBS 회사에서 근무를 해요. 그리고 그 자료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집은 여기 지하 무슨 자료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팽수가 EBS에서 일을 하면 노동을 대종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끼와 그 자기 엔터테인먼트 요들송도 잘 부르더라고요. 노동을 제공하면 EBS는 그거에 대해서 대가로 이 사람한테 펭수한테 돈을 줍니다. 모든 것은 대가를 줘야지 그냥 일만 시키면 착취죠. 펭수한테 돈을 주고요. 그럼 이 펭수는 뭘 하나요? 계속 자기의 업그레이드된 영상이나 재미를 구독자한테 줘야지만 얘가 계속 에너지를 받아 많은 시너지가 오겠죠. 그러면 이 돈을 받으면, 근데 펭수가 가만 보면 우리나라 내국인은 아니에요. 그죠? 북극에서 왔잖아요. 남극인가? 하여튼 북극인 것 같아요. 북극에서 있던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근무하더라도 이 외국인은 노동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천징수라고 할 때, 원천징수라고 하면 펭수가 얼마를 1년 동안 근무했으면 1년 동안 근무했을 때 수익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경비가 있죠. 비용. 그러면 이 경비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제 이 사람이 얻게 된 소득이죠. 그래서 총 수익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념을 다시 아셔야 됩니다. 총 수익은 비과세를 뺀 총수익이고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가 근로소득. 우리는 그냥 회계로 하면 이해하기 편하게 뭐냐면 단기 순이익으로 이해하시면 좀 빠르실 거예요. 근로소득과 총수익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사람의 적용 여부, 특히 인적공제할 때 100만 원은 총수익이 아니라 근로소득. 그러니까 요거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임을 계산하기 때문에 요걸로 보시고요. 인적공제는. 그리고 그 나머지 무슨 총수익 7천만 원, 연간 총수익 7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해당되고 안 되고의 여부는 얘가 바로 총수익으로 따지고 들어갑니다. 특히 뭐냐면 카드 공제. 카드 25% 이상을 사용해야지 카드 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 미세 공제. 얘는 3%인가요?
3%도 총 수익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산후조리원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연 2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갑자기 삘이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던 정보를 알려드렸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팽수를 넘어갈까요? 팽수가 EBS 연습생인데 EBS 근무를 하고 근로를 하면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근데 팽수가 이 모든 근로에 대해서 얘가 그 달에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팽수의 부양가족이 엄마 아빠가 그게 계신데 몇 명 있는지, 그런 거는 세무서가 일일이 알고 있진 않아요. 세금을 뗄 때. 그래서 뭘 하냐, 근로소득을 일단은 대충 뗍니다. 간이 세액표로 팽수 월급이 이 구간이에요. 만약에 이 구간이라고 칠게요. 2025 000 이렇게 하면 연습생 치고 너무 적게 받는데 어쨌든 이 구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북극에 있다가 혼자 왔죠.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 하나 일로 보니까 팽수가 이 금액에서 2170원을 세금으로 납부를 한 후에 실수령액은 여기서 얘를 뺀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 납부하는 금액, 이 금액을 근로소득 구간별로 대충 그 사람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얘하고 만난 이거를 바로 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는 게 근로소득 관이 세액표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고해야 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거 회사죠. 얘는 회사일 거고, 지금 예를 보면 EBS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팽수입니다. 팽수가 근로를 하고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금액을 떼고, 그죠? 납세 의무자 회사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를 받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세무서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같이 떼요. 세액표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의 10%를 구청, 해당 지역 구청으로 지방소득세로 해서 납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에 대한 10%니까 또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라고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이에요. 세무서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다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죠.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 금융권에다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한 사례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에서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요.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 이행상과서는 각 근로자 팽수가 누구, 그 다음에 매니저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토탈로 근무 인원 총 인원과 총 금액에 따른 그 사람의 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그 토탈이죠, 얘도. 토탈을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도 납부합니다. 근데 이 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약간 절상단가, 그러니까 원단위 절하하잖아요, 세금은. 그러니까 절상 차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세하고 지방세는 딱 그게 10%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절상차가 발생합니다. 이 절상차는 10원 미만. 즉, 원단위는 그냥 절하합니다. 수학으로 얘기하면 절하가 그냥 버림이죠. 무조건 버림. 그래서 이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회사한테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으면 세금을 떼고 그 다음에 소득을 받는데, 이 세금을 떼는 그 과정을 원천, 회사, 징수의무자, 원천이죠. 돈을 주는 원천에서 징수를 한다 해서 원천징수입니다. 일단은 개념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원천징수를 할 때 우리가 신고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들을 대충 감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냥 관습적으로 이유 없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인 경우고, 좀 이거는 법상 문제니까 세법상 관련된 거는 끝까지 파헤치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세법이 바뀌어서 확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완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세무에 관련된 거는 항상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재 여부, 이거를 제가 왜 제목을 했냐면, 원천징수에 보면 그 연말정산에는 나오죠. 제가 그거를 나중에 표로 할 때 다다음 시간일 것 같아요. 여기면 그 소득, 그 다음에 여긴 비과세 소득, 소득세 신고서, 뭐 이렇게 비과세 소득,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언제냐면 연말정산 후, 얘가 그러니까 연말정산 후면 그거에 대해서 연말정산 징수에 대한 총 토탈, 그거에 대한 연말징수 그 원천징수 내부 세부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총급여 상여 다 포함돼서 하는데요. 여기에는 표기되는 비과세가 있고 표기되지 않는 비과세가 있어요. 대신 여기 밑에다가 한 번 더 그 표기되는 거는 표기되어서 신고해야 되는 거는 밑에다 비과세에다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렸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도 얘를 똑같이 반영을 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 이 중에서 제가 X와 O로 정리했는데 X는 총소득이라고 제가 아까 말했죠. 총소득. 이게 급여를 계약할 때 쓰는 총소득이고요. 여기서 경비를 빼죠. 그 경비 중에서 뭐 우리가 그 했던 것 중에서 경비를 빼면 이 사람이 근로소득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총소득의 자체에서 소득을 아예 그냥 보지 않고 그냥 그거는 빼고 신고해라 라고 생각한 것이 일단 비과세이고요. 근데 소득으로는 신고는 하지만 소득으로 신고는 하지만 세금은 징수 안 하겠다. 얘도 똑같이 비과세예요. 그럼 얘도 세금 징수 안 하게 비과세죠. 근데 얘는 신고할 때 아예 그냥 빼고 하는 게 비과세.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아예 그냥 신고할 때 그 금액을 빼요. 사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임에도 총소득에 같이 포함해서 신고는 하지만 세금, 아까 원천징수 구간에서는 그 해당하는 금액은 뺀 구간으로 소득을 징수하는 게 바로 비과세지만 표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산직, 야간수당, 우리는 경비하고 미화만 해당되고 관리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보육수당. 이거 월 10만원이죠. 얘는 월 20만원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월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얘는 조건이 있는데요. 종업원 소유의 차량이어야 돼요. 부부 공동명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일지를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나중에 세무서에서 주로 많이 터는 게 얘거든요. 자가운전 보조금, 왜냐면 비과세 20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선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10만원의 식비, 얘는 비과세죠. 그래서 총소득에서 아예 그냥 소득 자체에서 주긴 하지만 아예 그냥 표기를 안 하고 얘는 비과세를 아예 그냥 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 수당 등의 급여. 이거는 2019년 보안업무 관련 종사자 경비하고 미화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 하나 조건 더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경비원이 작년에는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회사를 퇴사를 하고 소일거리로 경비원을 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임금이 어쩌겠어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액이 2,500원 훨씬 웃돌겠죠. 이분은 그거 자체가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무에 비과세 20만원 발당이 안 됩니다. 과세로 들어가셔야 돼요. 생산직 근로자 등 일용 근로자도 포함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다 이게 연장근무 수당이죠. 등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요. 초과 금액은 과세합니다. 만약에 야간 수당이 이번 달 30이 나갔다. 그러면 20만 총소득에는 신고를 하고 대신 세금 간이세액표의 그 구간에는 20만원 뺀 구간으로 소득을 원천징수합니다. 대신 10만원은 과세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업주는 2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이걸 신청할 수 있고요. 과세 표준은 5억인데 아파트는 거의 다 20인 미만, 30인 미만이죠. 이상인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그러면 출산보육수당으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급여. 얘가 자녀 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10만 원만 비과세로 하고 이행상황 신고서는 여기 총소득의 표현을 하되 대신 원천 징수하는 간이세표에는 10만 원을 뺀 구간으로 소득공제를 세금을 거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해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중요한 거를 재차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 표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 표인데요. 얘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게 매월 신고하고 만약에 연말정산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천징수 이양선거서 얘는 매월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매월 신고할 때. 매월 신고할 때는 얘는 어떻게 해요? 기속이 2020년 2월이겠죠. 귀속과 지급은 다른 거 아시죠? 귀속은 원래 이 사람이 근로를 주고 그거에 따른 돈을 받기로 한 달이 귀속이고요. 지급은 돈을 실제로 준 달입니다. 그래서 귀속과 지급은 엄연히 의미가 달라요. 근데 연말정산은 우리가 매월 신고로 보면 2월에 작업을 해서 원천징수를 3월 10일 날 신고를 하죠. 그죠? 그래서 2월 거에 급여에 반영을 할 거니까 2월 그리고 지급연한도 2020년 2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기별 신고는 조금 다르겠죠. 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매월처럼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달 시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를 좀 지우고 만약에 반기예요. 매월이고 반기로 신고를 한다고 연말정산 이거 매월 얘 지워야죠. 제가 순간 멍 때렸습니다. 반기를 신고하면 귀속은 반기별이에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환급이 있다. 환급이 있다고 치고 할게요. 반기면 귀속은 여기가 2020년 1월 지급은 2020년 2월로 표기해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작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 이 사람이 실제 쓴 비용에 대해서 정산하는 거죠. 소득과 소득, 총소득과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낸 세금, 낸 만큼 돌려받아야 할지 아니면 이 세금이 너무 적게 됐다 더 추징할지를 보는 게 연말정산이잖아요. 그럼 12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이거를 1월과 2월분 그리고 연말정산을 합계해서 신고해야 돼요. 1월과 2월 그리고 연말정산. 저 지금 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반기 1월과 2월과 연말정산분을 합계해서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신고는 1월과 2월까지는 신고했으니까 다음 7월 10일 날 반기별이니까 1월부터 원래 6월이잖아요. 근데 1, 2월을 신고했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 언제예요? 3월부터 6월 걸까지 7월 10일 날 신고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그 귀속연월, 지급연월 모두 그 매월은 2월로 표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했다시피 귀속과 지급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행상황 신고 시 별도로 만약에 귀속일과 지급일이 달라요. 그러면 이행상황 신고 시 걔는 별도로 작성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서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시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급을 안 했어. 지급을 안 하고 1월에 줬죠. 안 했어도 지급한 걸로 보고 1월 10일 날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한 것을 보고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거는 사업상 실제 사례는 이렇게 될 경우가 많아요. 12월 30일 날로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퇴직금은 그 다음 달에 14일 이내로 주잖아요. 그죠? 퇴직금하고 연차를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12월 30일로 그만뒀죠. 그러면 12월 달에 급여를 줬으니
그러니까 12월에 소속된 거를 원래는 1월에 준 거죠. 근데 퇴직금은 그렇게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12월 달 31일로 기준으로 그 원천세 신고 납부한 걸로 보고 업무 처리를 하셔도 돼요. 이해 가시죠? 연말정산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너무 난이도 높게 들어갔나? 여튼 제가 너무 훅 들어갔나 봐요. 만약에 헷갈리면 그냥 이거는 잊어버리고 제가 말한 대로 신고할 때, 구분할 때 잘 표기를 하실 때 제가 말한 신고 구분을 매월이면 연말정산일 때 2020년 귀속이 2월이고 지급도 2020년 2월이고 신고는 3월 10일에 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그 반기별일 때 색깔 다르게 할게요. 반기별로 연말일 때는 이분이 기속이 2020년 1월이 기속이 되고요. 지급은 여기 옆으로 가야 되는데 2020년 2월로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다음 분기 7월 10일날 신고할 때는 2020년 3월, 2020년 6월 이렇게 해서 3월부터 6월분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까지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귀속 연월 여기 보면 5월급여, 6월급여를 6월 말에 지급한 경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귀속하고 지급 연월이 달라요. 5월급여를 6월에 줬어요. 6월 말에 지급한 경우 두 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되고요. 반기별 납부자는 기속 연월, 반기 개시월, 지급 연월, 반기 종료월. 개시월이 이거죠? 1월 거. 지급 연월은 반기 종료월을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언급해드렸어요. 그리고 원천징수로 한번 볼게요.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요거는 한 번 더 언급을 한 거니까 방금 앞에 제가 설명한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좀 빼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있는 거 있죠? 당초 제출한 신고 내용을 빨간색으로 이거 뭐예요? 수정신고예요. 수정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면 안 되고요. 직접 들고 가셔야 돼요. 빨간색, 당초 신고한 거는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할 거를 아랫단에 검정 또는 파란색으로 기재하시고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한 신고서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한 매당 하나 각각 쌍을 이루셔야 돼요.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 한 장으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수개월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는 한 장으로 작성할 경우 전산 처리가 안 돼서 문합부 고지서 발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실제 밑에는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상고서 작성 방법.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 즉 연말정산은 1월에서 2월까지 하시면 되고요. 2월 급여 가기 전까지는 정리하셔야죠. 그죠?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므로 신고도 2월쯤에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연말정산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시 2000년, 이거는 제가 이 화면들을 캡처 따온 거는 국세청에서 따온 거라서 연도가 옛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2월분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신고면 매월 연말정산이죠. 그러면 기속이 2020년 2월, 2020년 2월로 보시면 되고 제출은 2020년 3월 10일입니다. 반기별 납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반기죠. 6개월.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했을 때는 반기후 연말이고 기속은 2020년 시작 종료하는 2020년 2월 종료 이렇게 제출 연월은 2020년 3월 10일 그래서 2020년 1월과 2월분과 연말정산분을 합쳐서 신고를 하시고 2020년 7월 10일 신고할 때는 3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해당 내용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확 들어오셨죠? 지금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연말정산분 정상. 환급하는 게 없어. 그러면 굳이 이렇게 환급이 없으면 신고를 굳이 이렇게 1, 2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6개월 통 치신 거죠. 시작하는 시점 2020년 1월, 종료 2020년 6월, 제출 2020년 7월 10일로 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우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요거는 여기 보면 제가 말하는 간이세계 여기 총 지급액이 나왔어요. 이 총 지급액. 그럼 얘가 제가 말한 거.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뭐 있었어요? 생산진 야간. 그 다음에 출산, 육아, 지원금 10만원. 얘는 포함을 해요.
대신 총 지급액 자체, 소득 금액 자체에 아예 애초에 없는 걸로 하는 거는 식대. 그죠? 이건 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량 운전 보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색 이렇게 들어가시고 보면 인원은 해당 근무, 해당 월 인원을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반기별이면 누적돼서 6개월간 곱하기 6 하는 게 아니라 최종 마지막 근무 인원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비과세 및 과세 미달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기재하시고 퇴직, 기타, 연금소득의 연금계좌라는 금리 요거 어디 보면 연금 이거 있죠. 이거는 금융회사만 씁니다.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금융회사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의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금액은 총 지급에서 제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를 볼 때 인원과 비과세 뺀 금액 또는 포함되는 금액 확인하시고 이 세액은 대신 비과세는 그 금액 구간에서 비과세를 뺀 구간의 소득세 구간에 맞는 금액 소득세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연말정산을 했어요. 10명 했죠? 이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안 보이지만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거 있는 거고. 그리고 가감계는 이 인원과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인원과 이 인원을 더해서 20명이고 그 다음에 총 지급액은 홍진 ERP하고 이하고 국세청에 실제 하는 원천징수 수표하고 좀 다른 게 얘가 조금 달라요. 총 지급액하고 연말정산 총 금액을 이거 일단은 같이 토탈을 절대값의 합계를 쓰시고요. 여기에 있는 그 가감계는 원천징수할 실제 세금하고 마이너스 된 환급금액을 뺀 금액으로 나와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계산 고달이 되지만 얘는 절대값이어야 돼요. 왜냐면 거래 내역의 총 금액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ERP는 좀 달라요.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빼더라고요. 그냥 그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퇴직이 있으면 퇴직에 대한 인원과 그 사람 1년간 받았던 총 소득 쓰시고 이거는 아니죠. 중도퇴사죠. 중도퇴사가 만약 있으면 1년간 총 소득을 쓰시고 기본 표준으로 해서 연말정산한 금액을 여기다 쓰시는 거죠. 그리고 중도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면 그 사람 인원수와 그 사람 퇴직금과 그거에 따른 소득세 요거를 같이 쓰십니다. 연금계좌 이런 거 뭐 굳이 아파트는 배당되는 게 없고 이자도 거의 원천을 우리가 할 게 없죠. 배당소득도 없고. 그래서 요 총합계는 요 밑에 있는 가감계 합계들이 여기다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는 가감계 합계 쓰시고 그리고 여기다 보면 환급금액이 낮죠. 이거는 돌려줄 금액이죠. 환급금액, 조정대상 환급금액 요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얘가 이대로. 대신 당월 조정은 실제 납부할 금액은 55만원 있어서 환급 신청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월 이율도 없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여기 보면 총합계 99 요게 총합계 99란에 있는 것은 그 각각 구간별 가간계 있죠. 10, 20, 30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의 각 구간을 다 합산해서 기재를 해요. 근데 마이너스 된 부분은 이쪽에 포함하진 않고 덧셈만 하고 얘는 당월 조정으로 가서 당월 조정 환급세액으로 가서 여기다가 표시가 되고 이쪽으로 가서 전체 구간에서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뺀 금액 요게 소득세 납부할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수정 신고한 샘플 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지금 언급할 건 아니고요. 빨간색은 얘는 당초고 얘는 수정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이거에 대해서 가관계를 하고 나서는 원천징수 수정할 때 대부분 잘못 납부한 거죠. 대부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전에 원천징수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언급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결론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긴 했는데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원천징수를 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인원수가 토탈만 나오고 총 지급액하고 뭐 세금 얼마 났다 뭐 이런 거 있죠. 요것만 나오지 각각 개개인별로 누가 얼마를 납부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를 정리를 하냐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실제 소득과 이 사람 필요 경비
이제 계산을 해서 회사에 제출하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이걸 다 취합해서 기존에 1대1로 했던 거하고 맞춰서 얘를 연말 1월부터 12월까지 정산을 해서 이거를 회사에서 세무서로 보냅니다. 이때는 각각 개인별 A, B, C, D에 대한 이 사람의 원천징수 내용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것에 얘는 좀 더 받아야 되는구나. 얘는 덜 받아도 되겠구나. 이게 환급해줘야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맞춰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즉, 이 사람이 근로자 팽수가 여태까지 1년 동안 일했던 내용들, 그 돈에 대한 납부한 간이세액으로 했던 그 세금을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너 팽수 돈 진짜 많았네. 더 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만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긴 했어요. 그럼 이것까지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그 동영상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동영상에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집합교육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모를 수 있으니 제가 집합교육은 좀 자세히 설명하긴 해요. 하지만 동영상이니까 여러분 기존 자료를 좀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